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 전 자신의 죽음을 시로 예언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허난설원. 조선시대 최초로 자신의 문집을 간행한 여성 시인이었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밤 꿈을 꾸고 난 뒤 붓을 들어 시를 쓰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연꽃 27덜기 늘어져 달밤 찬서리에 불 깨지네. 이 시를 쓴 여성의 나이가 바로 27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말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죠.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시로 남긴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녀가 왜 그토록 일찍 세상을 등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재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시대, 사랑하는 두 아이를 연이어 잃는 비극,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까지. 허난설원의 삶은 그야말로 재능과 비극이 교차하는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죽기 직전 자신이 평생 쓴 시를 모두 불태워달라고 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남동생 허균이 누나의 유언을 어기고 일부 작품을 보존했기에 우리는 지금 그녀의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균이 누나의 말을 따랐다면 이 천재 시인의 흔적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허난설원의 천재성은 어릴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가 쓴 글이 있는데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광안 전백 옥루 상량문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달나라. 궁전에 있는 하얀 옥으로 된 누각을 올릴 때 쓰는 충문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8살짜리 초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건축학 논문을 쓴 셈이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고전 문학과 건축학을 결합한 학술 에세이를 완벽한 한문으로 구사한 겁니다. 이 글이 선비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저 집안 딸아이가 신동이다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는 여자아이들이 한문을 제대로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던 시대였는데 8살 소녀가 이런 수준의 글을 쓴다는 게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양반과 딸들이 기껏해야 언문, 그러니까 한글로 간단한 편지나 쓸 줄 아는 정도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역사 연구가 황원갑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난설원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책을 읽었고 또 시도 많이 지었다. 난설원이 시를 지을 때에는 생각이 마치 샘솟듯 했다고요. 또 일제강점기에 이능화가 쓴 조선 여속고에는 그녀는 늘 화관을 쓰고 향로나 향합을 놓는 상인 향안과 마주 앉아 시를 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몰입했을까요? 어린 소녀가 향을 피워놓고 마치 신선이 된 듯한 분위기 속에서 시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생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향초를 켜고 앉아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황원갑은 그녀를 지상으로 귀양 온 여신성 같았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허난설원은 어릴 때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허난설원이 이렇게 뛰어난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집안 분위기였죠.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는데 허난설원의 아버지 허엽과 오빠들은 달랐습니다. 허난설원의 집안은 허씨 오문장이라 불렸습니다. 아버지 허엽, 이복오빠 허성, 동복오빠 허봉, 여동생 허난설원, 남동생 허균. 이 5명이 모두 문장에 뛰어났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치면 한 집안에서 소설가, 시인, 평론가가 줄줄이 나온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그냥 글 좀 쓰는 수준이 아니라 당대 최고 수준의 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동복오빠 허봉은 여동생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봤습니다. 허봉은 여동생과 시를 주고받으며 그녀의 재능을 북돋아줬죠. 좋은 시집이나 붓이 있으면 여동생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좋은 시집이나 붓은 상당히 귀한 물건이었는데 오빠가 여동생의 문학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오빠가 여동생에게 최신 노트북이나 전문 서적을 계속 사주면서 너 재능이 있으니까 계속 공부해라고 격려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모자라 허봉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달이라는 사람에게 여동생과 남동생, 허균이 시를 배울 수 있도록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달은 당시 뛰어난 시인이었는데 신분이 서자였어요. 하지만 허봉은 신분에 개의치 않고 이달과 친하게 지냈고 그에게 동생들의 교육을 맡긴 겁니다. 1574년부터 1577년까지 허난설원이 시집가기 전까지 이달에게 시를 배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달은 당대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이었지만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과거 시험에도 제한이 있었고 제대로 된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봉은 그런 신분 차별을 개의치 않았어요. 실력만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고 동생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열린 사고방식이 없었다면 허난설원이 그토록 뛰어난 시인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허난설원과 남동생 허균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어린 허균이 시를 써서 누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시에는 여인이 흔들어 그네를 밀어보낸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누나 허난설원이 동생의 시를 읽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지었다. 다만 항구가 잘못되었구나. 동생 허균이 어떤 구절이 잘못되었나요? 라고 묻자 누나가 붓을 들어 고쳐줬어요. 문 앞에는 아직도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황금채찍질하면서 가버렸다. 이 일화는 임상원이라는 사람의 저서 교거쇠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허난설원이 얼마나 시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문법이나 형식을 고친 게 아니라 시의 정서와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거든요. 원래 동생이 쓴 구절은 그네를 타는 여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건데 누나가 고친 구절은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남동생 허균은 나중에 홍길동전을 쓴 그 유명한 문인이 되는데 어린 시절 누나에게 시를 배웠던 거죠. 허균 자신도 천재였지만 누나의 재능은 그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허균은 나중에 누나에 대해 누님의 시문은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타고난 재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오누이의 관계가 참 특별했던 게 허균이 누나의 시를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나가 죽으면서 자신의 시를 모두 불태우라고 유언했는데 허균은 그 유언을 어기고 누나의 작품을 보존했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난설원이 15세가 되던 해 그녀는 안동 김씨 집안의 김성립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과 관련된 재미있는 민간 설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약혼이 정해지자 허난설원이 부모님께 이렇게 졸랐다고 해요. 소녀의 신랑은 소녀가 친히 보지 않고는 시집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신랑을 우리 집으로 청해오면 소녀가 엿보아서 마음에 합당해야 시집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그대로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요즘 감각으로도 당당한 건데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정말 파격적인 요구죠. 당시에는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당연했고 신부가 신랑을 직접 보는 것조차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허난설원은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부모님이 소개팅 주선하려고 하는데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제 스타일 아니면 만나지 않을래요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허엽이 신랑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연죽 담배에 일종을 든 상노 아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허엽이 눈을 들어보니 그게 바로 딸 허난설원이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몰래 따라온 거였대요. 자기가 직접 신랑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남자 옷을 입고 따라온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15세 소녀가 남자 옷을 입고 아버지 몰래 삼십리 길을 따라가서 신랑 집에 남종으로 위장해서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담대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신랑감이 궁금했을까요? 이 일화는 허난설원이 단순히 시만 잘 쓰는 조용한 여성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확고하고 행동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만 이 이야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죽이 조선에 들어온 시기가 광해군 때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화는 허난설원이 죽은 뒤에 만들어졌거나 원래 이야기에 나중에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허난설원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여성으로 기억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허미자 교수나 허경진 교수의 연구서에도 이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걸 보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허난설원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허난설원의 남편 김성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현대 미디어에서는 김성립을 기생끼고 외도를 일삼는 쓰레기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록을 보면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동시대 인물인 이수광이 쓴 김성립의 묘비명을 보면 성질이 강직하고 방정하며 자기 물건 이외의 것으로 허식하는 것은 마음에 둔 바 없고 항상 독서만 하면서 강가에 집을 지어 문을 개방하고 정신 수양을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김성립은 기생끼고 노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오히려 지나치게 진지하고 공부에만 몰두하는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고시생 타입에 가까워 보입니다. 학자 장정용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성립이 과거 준비를 위해 강가에 집을 따로 지어서 공부했고 그로 인해 아내를 멀리하게 되어 부부간의 정이 희박해졌다고요. 요즘으로 치면 남편이 고시 공부한다고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집에 거의 안 오는 상황이랄까요?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외롭게 지내는데 남편은 나는 시험 준비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라며 따로 사는 거죠. 당시 과거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평생 준비해도 합격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심지어 과거 공부하다가 늙어서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 김성립 입장에서는 나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건데 왜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립이 기생집에 드나들었다는 오해를 받게 된 기록이 있긴 합니다. 김성립의 이종 사촌인 신음이 남긴 이야기인데요. 김성립과 친구들이 함께 집을 얻어 과거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김성립이 기생집에서 놀고 있다고 근거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합니다. 계집종이 이 소문을 듣고 허난설원에게 몰래 일러 바쳤죠. 그러자 허난설원이 맛있는 안주를 마련하고 커다란 흰 병에다가 술을 담아서 병 위에다 시 한 구절을 써서 보냈습니다. 난공께서 이렇듯 다른 마음 없으신데 같이 공부한다는 이는 어찌된 사람이길래 이간질을 시키는가. 이 일화를 보면 허난설원은 남편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기생집에 간다는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친구를 시로 꼬집은 거죠. 이건 허난설원이 단순히 재능 있는 시인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아는 똑똑한 여성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신여대 교수였던 허미자는 김성립은 신혼 초부터 아내를 내버리고 한강 서재에서 과거 공부를 했으며 과거 공부에 힘쓰지 않고 기생집만 즐겨 찾았다. 결혼하고도 10년 이상이나 과거에 급제하지를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기록을 놓고도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재미있죠. 김성립의 성품과는 별개로 그가 아내 허난설원에 비해 재주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다는 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765년 담원 홍대용이 청나라 선비 난공 반정균과 나눈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난공이 귀국의 경번당은 허봉의 누이 동생으로 시에 능해서
그 이름이 중국의 시선에 실렸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자 홍대용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부인의 시는 훌륭하지만 그의 덕행은 전혀 그의 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남편 김성립은 재주와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대용은 허난설원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를 인용합니다. 이 생에서 김성립을 이별하고 저 생에서 두목지를 따르고 싶네. 두목지는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죠. 이 시는 현생에서는 못난 남편과 살았으니 다음 생에서는 멋진 시인과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시는 후대 사람들이 지어서 허난설원의 작품으로 퍼뜨린 것이며 허난설원에 대한 모욕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허경진 교수는 이 시를 허난설원의 작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성립의 친구 중에 송도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성립을 놀릴 때마다 멍성립이 덕성립이 김성립이 있느냐? 라고 불렀대요. 이름을 가지고 장난친 거죠. 멍청한 성립이 덕이 없는 성립이 김성립이 있느냐? 라는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김성립은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뒤통수만 긁으며 나갔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친구들이 놀릴 때 재치 있게 받아치지 못하고 어버버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보다 못한 허난설원이 남편에게 응수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다음에 또 그렇게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과연 송도남이 다시 찾아와 그런 식으로 놀리자 김성립이 의기양양하게 대꾸했습니다. 오, 귀뚜라미 맨드라미 송도남이 왔느냐? 그러자 송도남이 한바탕 웃으며 말했죠. 자네 재주 같지는 않고 부인에게 한 수 배운 모양이로군. 이 일화는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김성립이 순진하고 재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둘째, 허난설원이 재치가 뛰어났다는 것. 셋째, 당시 사람들이 김성립과 허난설원의 능력 차이를 다들 알고 있었다는 것. 넷째, 김성립이 아내의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은 부부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뛰어나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인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아내는 서울대 나온 변호사인데 남편은 지방대 나온 회사원인데 주변에서 계속 와 형수님 되게 똑똑하시네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남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성립이 정말 무능한 사람이었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립의 과거 급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생 허규는 자영 김성립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매부 김성립은 경사경전과 역사를 읽으라면 입도 떼지 못하지만 과문은 요점을 정확히 맞추어서 논책이 여러 번 높은 등수에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성립은 학문적 깊이는 부족했지만 시험 문제 푸는 기술은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 유형 파악을 잘해서 수능 점수는 잘 나오는 학생 같은 거죠. 실제 내공은 부족하지만 시험 테크닉은 좋은 타입이랄까요? 그러면서 허규는 김성립의 독특한 과거 시험 준비법을 소개합니다. 김성립은 답안을 쓸 때 끝부분부터 거꾸로 작성했다고 해요. 맨 처음 끝부분을 짓고 그 다음에 구패 문제 해결책을 쓰고 다음 축조 단계별 설명, 다음 중두본론을 짓고 시험지에 옮겨 쓸 무렵에 모두 서론을 쓰는데 모두 질서 정연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꽤 독특한 방법입니다. 보통은 서론부터 차근차근 쓰는데 김성립은 결론부터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구성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에세이 쓸 때 결론부터 정하고 역으로 논리를 구축하는 방식이죠. 이 방법이 나름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허균이 논책이 여러 번 높은 등수에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허균은 이를 두고 경전이나 역사도 제대로 모른다고 악평했지만 사실 허균 본인이 워낙 천재였거든요. 17세에 초시 합격, 21세에 급제하고 우참찬이라는 고위직까지 올랐던 사람이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의대를 수석 합격한 사람이 보통 성적으로 대학 들어간 사람을 보고 쟤는 공부를 못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실제로 김성립은 28세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이건 당시 평균보다 조금 빠른 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게다가 김성립의 집안은 무려 6대 연속으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3대 이상 낙방이 계속되면 양반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시절에 6대 연속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대대로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 집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립은 허난설원에 비하면 재능이 떨어졌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아내가 천재였다는 거죠. 보통 사람과 천재가 결혼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허균의 기록과 김성립의 묘비명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허균은 이렇게 썼습니다.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현숙하고 문장도 지녔으나 시어머니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고 또 두 자식까지 잃어 마침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늘 생각하면 몹시 슬퍼하길 맞이 아니하였는데 누이를 애통해하는 정이 애절하고 구슬프니 천년이 지난 오늘 동기간의 슬픈 정이 이와 같이 서로 같았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살아서는 부부 금슬이 좋지 못했고 죽어서는 제사받들 자식이 없으니 옥이 깨진 원통함이 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옥이 깨졌다는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아름답고 귀한 옥, 그러니까 허난설원 같은 재능 있는 여성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깨져버렸다는 뜻입니다. 학자 장정용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허난설원이 두 자식을 잃었을 때 남편 김성립이 과거 준비를 위해 강가에 집을 따로 지어 생활했고 그로 인해 아내를 멀리하게 되어 부부간의 정이 희박해졌다고요. 실제로 허난설원이 두 아이를 잃고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경수마을 뒷동산에 아이들의 무덤을 쓴 뒤 그 무덤 앞 산기슭인 모락골에 거처를 옮겨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락골은 김성립의 친가가 있는 한성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자식이 죽고 나서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거죠. 요즘 같으면 이혼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당시는 조선시대니까 그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내는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남편은 과거 공부한다고 따로 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허난설원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두 아이를 연이어 잃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할 남편은 나는 시험 준비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라며 따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정 오빠는 유배가 있고요. 그 외로움과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허난설원은 그 슬픔을 시로 승화시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허난설원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은 바로 두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둘 다 전염병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먼저 1579년에 딸이 죽었고 2년 후인 1582년에 아들 김이윤마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아들이 죽었을 때 허난설원이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뱃속에 아기마저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연이어 세 아이를 잃은 셈이죠. 허난설원이 두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시 곡자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네. 슬프디 슬픈 광릉 땅에 두 무덤이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구나. 사시나무 가지에는 쓸쓸히 바람 불고 솔숲에선 도깨비불 반짝이는데 지전을 날리며 너의 혼을 부르고 내 무덤 앞에다 술잔을 붓는다. 너희들 남매의 가여운 혼은 밤마다 서로 따르며 놀고 있을 테지. 비록 뱃속에 아이가 있다지만 어찌 제대로 자라나기를 바라랴. 하염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피눈물 슬픈 울음을 속으로 삼킨다. 상상해 보세요. 연이어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했으니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비록 뱃속에 아이가 있다지만 어찌 제대로 자라나기를 바라랴라는 구절이 특히 가슴 아픕니다. 이미 두 아이를 잃은 상태에서 뱃속의 아이도 무사히 태어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허난설원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지 느껴집니다. 피눈물 슬픈 울음을 속으로 삼킨다는 표현이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고 그 슬픔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서 속으로만 삼킨다는 거잖아요. 남편은 과거 공부한다고 따로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니 그 슬픔을 혼자 견뎌야 했던 겁니다. 오빠 허봉이 남자아이의 무덤 앞에 글을 새겼는데 거기에 아이의 이름이 희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운, 기쁜 자손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기대하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의 씨앗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허난설원은 이 아이들의 무덤 옆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았다고 해요. 매일 아이들의 무덤을 보며 살았을 텐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밖으로 아이들의 무덤이 보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이들 곁에 있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됐던 게 아닐까요? 설상가상으로 허난설원이 가장 아끼던 오빠 허봉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허봉은 1583년 함경남도 갑상군에 유배되었는데 대학자 이의를 탄핵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귀양을 간 거예요. 당시 정치 상황을 좀 설명하면 이의는 동인과 서인의 갈등을 조정하려 애썼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허봉은 동인 쪽에 속했고 이의의 중재 노력을 정치적 야심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허봉이 이의를 탄핵했는데 이의의 학문적 명성과 정치적 입지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 오히려 허봉이 유배를 가게 된 거죠. 허난설원은 유배 간 오빠를 그리워하며 오라버니 하곡계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산과 물이 가로막혀 소식도 뜸하니 그지없는 이 시름을 풀 길이 없네요. 함경남도 갑사는 정말 멀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베리아 유형지 정도랄까요? 편지 한 통 주고받기도 어려운 거리였어요. 허봉은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1588년 3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허난설원에게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던 오빠를 잃은 거죠. 어릴 때부터 여동생의 재능을 알아보고 응원해주고 좋은 시집과 붓을 선물해주고 시를 가르쳐줄 스승까지 소개해준 그 오빠가 이제 없습니다. 게다가 1580년에는 아버지 허엽도 세상을 떠났어요. 경상감사 관직에서 해임되어 돌아오던 중 상주에서 객사했습니다. 아버지, 두 아이 유산한 아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오빠까지 8년 사이에 가족 5을 잃은 겁니다. 허난설원이 8살 때 쓴 글로 신동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전개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천재 소녀로 칭송받던 그 아이가 27세에 한과 슬픔으로 가득 찬 채 세상을 떠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이제 허난설원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는 1563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신사임당과 이이모자도 강릉 출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죽헌과 허난설원 생가터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몇 킬로미터 안 되는 거리죠. 허난설원의 동생 허규는 나중에 이렇게 썼어요. 강릉구는 옛 명주 땅인데 산수의 아름답기가 조선에서 제일이다. 산천이 전기를 모아가지고 있어 이인이 가끔 나온다. 그러면서 매월당 김시습, 어촌 심원광, 이율곡 같은 인물을 언급하고 우리중 씨와 난설원 또한 강릉의 전기를 받았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천재들을 낳았다는 낭만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강릉 지역에서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신사임당, 허난설원, 허균. 작은 지역치고는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줄줄이 나온 거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강릉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었을까요? 강릉은 바다와 산이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동해에 탁 트인 바다와 백두대 간의 웅장한 산맥이 만나는 곳이죠. 이런 자연환경이 사람들에게 넓은 시야와 깊은 사색을 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허씨 집안에서는 정말 뛰어난 문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허씨 오문장이라 불린 아버지 허엽, 이복오빠 허성, 동복오빠 허봉, 허난설원, 남동생 허균. 요즘으로 치면 한 집안에서 노벨 문학상 후보급 인물들이 5이나 나온 셈이죠. 실제로 허균은 홍길동전이라는 한국 문학사의 기념비적 작품을 남겼고 허봉도 뛰어난 문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벼로를 지어주는 것조차 드문 일이었는데 허난설원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경번이라는 자를 지어줬고 한문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냐면 당시 대부분의 양반과 딸들은 이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아내로만 불렸죠. 그런데 허난설원은 자신만의 호와 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허난설원의 호 난설원은 아버지 허엽이 지어줬고 자 경번은 본인이 직접 지었다는 설도 있고 아버지가 지어줬다는 설도 있습니다. 경번의 번은 중국 초나라의 현명한 여성 번이에서 따온 거예요. 번이는 초나라 왕의 부인으로 왕이 사냥만 즐기고 정사를 돌보지 않자 직언으로 왕을 깨우쳤다는 인물입니다. 허난설원이 이런 여성을 사모했다는 건 그녀가 단순히 시만 잘 쓰는 여성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비판 의식도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허난설원과 오빠들 그리고 남동생과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히 동복오빠 허봉과는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교감을 나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봉은 여동생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좋은 시집이나 붓이 있으면 여동생에게 주었고 자신의 절친 이달에게 여동생과 남동생이 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달은 서자 출신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서자들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과거 시험에 제한이 있었고 제대로 된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달은 그런 신분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허봉이 이런 사람을 동생들의 스승으로 삼았다는 건 신분보다 실력을 중시했다는 의미죠. 남동생 허균과의 일화도 재미있습니다. 어린 허균이 시를 써서 누나에게 보여줬는데 여인이 흔들어 그네를 밀어보낸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누나가 잘 지었다. 다만 항구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자 허균이 어떤 구절이 잘못되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허난설원이 붓을 들어 고쳐줬습니다. 문 앞에는 아직도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황금 채찍질하면서 가버렸다.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문장을 고친 게 아니에요. 동생이 쓴 구절은 그네를 타는 여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건데 누나가 고친 구절은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시의 감정과 이야기를 불어넣은 거죠. 이건 단순한 첨삭이 아니라 시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누나가 동생에게 시를 가르쳐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홍길동전을 쓰게 되는 대문호 허균의 첫 스승이 바로 누나 허난설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허균이 나중에 누나의 시를 세상에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난설원이 허균에게 문학을 가르쳐줬고 허균은 누나의 문학을 세상에 전해준 거예요. 아름다운 순환이죠. 허균은 나중에 누나에 대해 누님의 시문은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타고난 재능이라는 뜻이죠. 배워서 된 게 아니라 본래부터 갖고 있던 능력이라는 겁니다. 허균 자신도 천재였지만 누나의 재능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허난설원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집안이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허봉이 자신의 절친 이달에게 동생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이달은 서자 출신이었어요. 조선시대의 서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 시험에 제한이 있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신분이었습니다. 문과 시험의 경우 아예 응시 자격이 없었고 무과나 잡과만 볼 수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능력은 있는데 학벌이나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거랑 비슷하죠. 하지만 허봉은 신분에 개의치 않고 이달과 친하게 지냈고 그에게 동생들의 교육까지 맡겼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서자 출신에게 배운다.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개방적인 집안 분위기가 없었다면 허난설원이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허씨 집안은 달랐어요. 재능이 있으면 여자든 남자든 적자든 서자든 상관없이 그 재능을 키워줬습니다. 허규는 나중에 우리중 씨와 난설원 또한 강릉의 정기를 받았다고 썼는데 이 가족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난설원 같은 천재 여성 시인을 키워낸 거죠. 만약 다른 집안에 태어났다면 허난설원은 그저 글 좀 아는 양반집 딸 정도로만 기억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가족은 뛰어난 문장에 비해 정치적 감각이나 실속이 없었습니다. 허봉은 대학자 이의를 탄핵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유배를 갔고 남동생 허균은 나중에 영모 혐의로 오체분실을 당합니다. 허균의 영모 사건은 지금도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영모를 계획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제거당한 건지 확실하지 않아요. 허난설원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풀지 못했고 남편과도 멀어졌죠. 재능은 있었지만 현실에서의 삶은 불행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안 사람들은 너무 순수하고 이상주의적이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정치적 계산이나 타협보다는 원칙과 이상을 중시했던 거죠. 그게 문학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현실 정치에서는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허규는 누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현숙하고 문장도 지녔으나 시어머니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고 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후인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허난설원을 키워낸 친정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달리 엄격한 시가의 분위기가 맞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죠. 김성립의 집안은 6대 연속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이런 집안일수록 가문의 체면과 격식을 중시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하고 시부모를 잘 모시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허난설원은 어땠을까요? 집안일보다는 책 읽고 시 쓰는 걸 더 좋아했을 겁니다. 특히 허난설원의 도교적 취향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임상원의 저서 교거쇠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난설원은 태평광기를 즐겨 읽었다. 그 긴 이야기를 다 외웠으며 중국 초나라 번이를 사모했기 때문에 호까지도 경번이라고 지었다. 태평광기는 도교와 신선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에요. 귀신, 요괴, 신성 같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죠. 허난설원은 이런 책을 즐겨 읽었고 신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시 중에 유선시, 그러니까 신선 세계를 논의는 시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죠. 요즘으로 비유하면 며느리가 집안일이나 시댁 어른 모시는 데는 관심 없고 매일 판타지 소설만 읽으면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 다른 세계로 갈 거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이 며느리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집안일은 안 하고 매일 책만 읽고 시만 쓰고. 게다가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도교는 이단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도 않았어요. 선비들 중에도 도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취미 수준이었죠. 그런데 허난설원은 도교적 세계관이 그녀의 시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허난설원의 대표작 중 하나인 유선사를 보면 안개 낀 하늘가로 학은 돌아오지 않고 개수나무 꽃그늘 속에 살인문 다쳤노라고 시작합니다. 학 개수나무.
이런 이미지들은 모두 신선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녀는 현실 세계가 아닌 신선 세계를 동경했고 자신의 시를 통해 그 세계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닐까 싶었을 수도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환상 세계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허난설원 입장에서는 그 신선 세계가 유일한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시를 통해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만이 위로였던 거죠. 1588년 오빠 허봉이 죽고 1589년 허난설원도 세상을 떠납니다. 27세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죽기 전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쓴 문집을 전부 불태워서 없애다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자가 쓴 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자조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해서 그 삶을 담은 시들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혹은 자신의 시가 너무 개인적이고 솔직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러웠던 걸까요? 1608년 허균이 쓴 난설원집 서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인의 성은 허씨요. 스스로 난설원이라 불렀다. 균의 셋째 누이로 저장랑 김성립에게 시집 갔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자녀가 없다 보니 평생을 저술하여 매우 많은 글을 지었지만 유언에 따라 불태워버렸다. 전하는 작품은 매우 적으나 모두 동생 균이 베껴서 적어놓은 것에서 나왔다. 그것이 오래되었고 더구나 망실되거나 화재를 입을까 걱정이 되어 이에 나무에 새겨 널리 전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허균이 누나의 유언을 어기고 시를 보존한 거예요. 누나가 평생 쓴 글 중 대부분은 유언대로 불태웠지만 허균이 미리 베껴둔 것만 살아남은 겁니다. 허균은 그것이 오래되었고 더구나 망실되거나 화재를 입을까 걱정이 되어 이에 나무에 새겨 널리 전하는 바이다라고 했어요. 자칫 이것마저 사라질까봐 목판본으로 출판한 거죠. 일설에는 모두 태워버렸는데 허균이 발군의 기억력으로 누나의 시를 거의 다 외우고 있어서 자신이 외운 걸 책으로 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태울 때 허균이 급히 말리고 시 한 지를 겨우 꺼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허균이 누나의 유언을 어기지 않았다면 허난설원의 시는 이 세상에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허균은 누나의 유언보다 누나의 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만약 허균이 누나의 유언을 따랐다면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시인 중 한 명의 작품이 완전히 사라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허균의 입장에서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죽은 사람의 유언을 어기는 건 당시로서는 큰 불효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누나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하지만 허균은 결국 누나의 시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허균은 누나의 시를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렸습니다. 허균은 왜 누나의 유언을 어겼을까요? 그는 누나의 시가 너무 뛰어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원정 나온 명나라의 오명재에게 허난설원의 시 200여 편을 전해줬어요. 그 시가 명나라에서 편찬한 조선시선, 열조시선 등에 실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국 작가의 작품이 중국 문학 선집에 실린 거죠. 그것도 여성 작가의 작품이요. 1606년에는 명나라 사신 주지번, 양윤현 등에게도 허난설원의 시를 전해줬고 그 결과 난설원집이 명나라에서 간행됐어요. 200년 뒤에는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수많은 일본 여인들의 눈물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동생이 누나의 소설을 번역해서 중국과 일본 출판사에 보냈더니 베스트셀러가 되고 심지어 200년이 지나도 계속 읽히는 고전이 된 거죠. 한 나라의 문학 작품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고 출판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허난설원의 시가 뛰어났다는 증거죠. 중국 문인들은 허난설원의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것도 여성이 이렇게 뛰어난 시를 쓸 수 있다는 게 놀라웠던 거예요. 당시 중국은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굳게 믿던 시절이었는데 조선 여성의 시가 중국 시인들의 작품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난설원의 시집이 일본에서 출판됐을 때 많은 일본 여성들이 그 시를 읽고 울었다고 합니다. 재능 있는 여성이 시대의 벽에 부딪혀 불행한 삶을 살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일본 여성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동생 허균이 나중에 영모 혐의로 오체분실을 당하는 바람에 조선에서는 허난설원의 시집도 함께 불태워졌어요. 영모자의 누나라는 이유로요. 조선시대에는 영모자가 나오면 그 가족의 책까지 모두 금서로 지정하고 불태웠습니다. 연좌제의 일종이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 역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출판되고 그게 다시 조선의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조선에서 다시 출판된 건 1692년 허난설원이 죽은 지 103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에서 태어난 여성 시인의 작품이 조선에서는 금서가 되고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인정받고 출판되고 100년이 지나서야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허난설원이 살아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허난설원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순히 병으로 죽었다는 설과 자살했다는 설이 공존합니다. 조선 후기의 무신 구수우는 저서 이술록에서 이렇게 썼어요. 난설원이 일찍이 월왕이 운을 부르며 시를 지으라 하므로 부용일타 삼구상타홍이라 하고 꿈에서 깨어난 뒤 그 경치가 낱낱이 상상되므로 몽유기를 지었다. 그 뒤에 그녀의 나이 27세에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서 집안 사람들에게 금년이 바로 삼구의 수에 해당되니 오늘 연꽃이 서리를 맞아 붉게 되었다 하고는 유연히 눈을 감았다. 삼구 그러니까 허난설원이 꿈에서 본 연꽃 27송이는 바로 자신의 나이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꽃이 서리를 맞아 붉게 되었다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연꽃은 아름답지만 서리를 맞으면 시들어버리죠. 젊고 아름다웠지만 세상의 차가운 서리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자신을 연꽃에 비유한 거예요. 노회찬은 1997년 저서 어글에 조선왕 조실록에서 허난설원은 27살이던 1589년 강물에 몸을 던져 한과 고뇌로 가득한 젊음을 마감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자 노회찬과 직접 통화한 학자 장정룡에 따르면 노회찬 작가는 허난설원의 자살에 대한 1차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고 문중 비문 등 2차 자료를 통해 추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살이 아니었을까요? 차옥덕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난설원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때 난설원은 아무런 병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신체적인 외부적 면에서만 언급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예언과 직관에 의해 이미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유추해 볼 때 극도의 정신적 긴장과 고통과 갈등에 의해 소위 정신적 스트레스의 양에 의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적중된 것으로 보인다. 요즘으로 치면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져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직접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실제로 허난설원의 마지막 몇 년을 보면 그녀가 살 이유를 찾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는 죽었고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했고 가장 아끼던 오빠도 세상을 떠났고 남편과는 별거 중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내일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녀의 대표작 몽유광상산을 다시 보면 연꽃 27덜기 늘어져 달밤 찬서리에 붉게 지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 허난설원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예언적 꿈을 꾼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가 27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허난설원이 죽은 그해 28세의 김성립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홍문관 저작이라는 관직을 얻었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과거에 떨어지고 아내가 죽은 해에 급제한 거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죽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합격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아내와 별거하면서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외롭고 힘들었겠지만요. 김성립은 이후 남양홍 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서 싸우다가 1592년 사망했어요. 허난설원이 죽은 지 3년 만입니다. 김성립은 겨우 31세의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김성립의 무덤 비석은 철종 때 7세 손 김수돈이 세웠는데 비문을 써준 사람이 허씨 집안의 후손인 허전이었습니다. 어쩌면 허난설원과 김성립의 인연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 걸까요? 아니면 두 집안이 여전히 왕래하고 있었다는 증거일까요? 김성립이 정말 나쁜 남편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아내와 성격이 맞지 않았던 것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고 그것이 허난설원의 삶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김성립도 불행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아내와 비교당하면서 살았고 두 아이를 잃었고 아내마저 젊은 나이에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본인도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어쩌면 이 부부는 서로를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닐까요?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명나라에서 편찬한 시선집에 조선 여성의 시가 실린다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청나라 선비우통은 외국 죽지사 100여 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조선을 읊은 시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팔도가 있고 양화도는 한강가에 있으며 규수 허경보는 뒤에 여도사가 되었는데 일찍이 광안궁 백옥류에 상량문을 지었다. 재미있는 건 중국에서 허난설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는 겁니다. 남편 김성립이 외란에 순절하자 허 씨가 여도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근거 없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김성립이 죽기 전에 허난설원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심지어 중국 기록 중에는 허난설원과 허경번을 두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허경번은 허난설원의 자인데 말이죠. 이덕무는 이에 대해 부인이 그래 능하고 재주가 많은 때문에 이 같은 욕이 미치는가. 매우 개탄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이덕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허난설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중국에 퍼진 게 조선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한 허난설원 같은 훌륭한 시인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왜곡되는 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일본에서도 허난설원의 시집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도 간행될 정도로요.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허난설원의 시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재능 있는 여성이 시대의 벽에 부딪혀 불행한 삶을 살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일본 여성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일본에도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일본 여성들이 허난설원의 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투영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재능 있는 여성이 되고 싶은데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한을 허난설원의 시에서 발견한 거예요. 허난설원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문집을 간행한 여성 시인입니다. 비록 본인이 살아서 간행한 건 아니고 동생 허균이 대신 출판했지만요. 난설원 집에는 그녀의 대표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규원가, 곡자, 유선사, 몽유광상산 같은 시들이죠.
그 중에서도 규원가는 여성의 한을 노래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광안 전백 옥루 상량무는 8살 때 쓴 작품으로 그녀를 신동으로 만든 글이에요. 염지봉선화가는 봉선화로 손톱을 물들이는 풍습을 노래한 시고, 야주하는 들판에 앉아있는 정경을, 채령곡은 연꽃을 따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녀의 시는 대부분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신선 세계를 동경하는 유선시가 많은 것도 특징이죠. 허균은 누님의 시문은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들이다. 유선시를 즐겨 지었는데 시어가 모두 맑고 깨끗하여 음식을 익혀 먹는 속인으로는 미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는 속인으로는 미칠 수 없다는 표현이 재미있죠. 도교에서는 곡식을 먹지 않고 신선이 되는 벽곡이라는 수행법이 있는데 허균은 누나의 시가 마치 신선이 쓴 것처럼 속세를 초월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동생의 눈에도 누나의 시는 범상치 않았던 거예요. 허난설원의 시를 보면 현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신선 세계로의 도피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나는 불행하다고 직접 말하는 대신 나는 신선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표현한 거죠. 허난설원은 시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현재 허엽의 12대 종손이 소장하고 있는 안감비금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건 허난설원이 유년 시절에 그린 화보풍의 산수화예요. 안감비금이라는 제목은 고개를 드러나는 새를 본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그렸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산수화는 단순히 산과 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철학과 정서를 담아야 하는 고난도 장르거든요. 어린 소녀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또 묵조도라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건 1973년 한국 여류한 시문선에 수록되었는데 현재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묵조는 먹으로 그린 새라는 뜻인데 수묵화 기법으로 새를 그린 작품이에요. 조선시대 문인들은 사군자나 산수화를 많이 그렸는데 허난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작약은 백화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꽃인데 동시에 덧없이 지는 꽃이기도 합니다. 허난설원이 작약을 그린 것도 의미심장하죠.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작약이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것 같아서요. 시와 그림에 모두 뛰어났다니 요즘으로 치면 문학과 미술을 아우르는 종합예술가였던 셈이죠. 만약 그녀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을까요? 그녀가 자신의 글을 불태우라고 유언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었을까요? 강릉종 중에 소장된 양천어 시. 오문장가의 묵적에는 허난설원의 친필시, 유선사와 수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예요. 400년도 더 지난 글씨가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글씨를 보면 허난설원이 얼마나 단정하고 아름다운 글씨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작품 중 일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빈여음 같은 시는 현재 표절 의혹이 있어요. 가난한 여인의 한을 노래한 시인데 중국의 비슷한 시와 내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765년 홍대용이 청나라 선비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된 시 이생에서 김성립을 이별하고 저생에서 두목지를 따르고 싶네라는 시도 후대 사람들이 지어서 허난설원의 작품으로 퍼뜨린 것이며 허난설원에 대한 모욕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허난설원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나중에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빌려 시를 만들어낸 거죠. 요즘으로 치면 유명 작가의 이름으로 가짜 명언이 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면서 실제로는 아인슈타인과 전혀 관련 없는 말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요. 특히 허난설원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게 널리 알려지다 보니 사람들이 허난설원이라면 이런 시를 썼을 것 같다며 상상으로 시를 지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실제 허난설원의 작품처럼 전해진 거죠. 하지만 1597년 허균이 처음 간행한 난설시안은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균의 성명과 인장이 있어서 자료 출처가 명확하거든요. 순천향대학교 박형규 교수에 의하면 이 자료는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천진도서관장 관정분 친필고본 대청서옥잡초에 수록되어 있으며 허난설원의 시 16편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양천 허씨 승지공파 강릉종중 32세손 사무국장 허세광이 소장한 양천허씨 오문장가의 묵적에서 나온 유선사는 허난설원의 친필 글씨와 수결이 있어서 이것이 진짜 허난설원의 작품임을 증명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균이 직접 편찬한 자료, 친필이 남아있는 작품, 동시대 사람들이 언급한 작품 등은 신뢰할 수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후대에 갑자기 나타난 작품들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허난설원은 조선 최초의 국제적 베스트셀러 여성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시집이 명나라와 일본에서 출판되어 200년 넘게 읽혔으니까요. 1931년 천태산인 김태주는 조선한문학사에서 허난설원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소천지에 더구나 여성으로서 태어난 것과 그 중에도 가장 박색인 김성립의 처가 된 것을 평생의 사만으로 생각하며 더욱 김성립의 원의로 인하여 금슬이 화해치 못함을 슬피 여겨 원사의 작이 많으며 그가 중국에 나지 못한 것은 고려 문종이 꿈속에 중국에 가서 놀던 일례와 임진난의 모하당 김충선이 조선에 거하기를 구한 일례와도 같이 외국 사모의 열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자주 인용되는 소천지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김성립의 아내가 되었는가라는 말은 허난설원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김태준이 허난설원의 인생을 평하면서 한 말입니다. 평생의 삶한 세 가지 한스러움이라는 표현이죠. 첫 번째 한은 넓은 세상이 아닌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태어난 것, 두 번째 한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태어난 것, 세 번째 한은 자신보다 못한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 이 세 가지가 허난설원의 삶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김태준의 이 분석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허난설원의 시를 보면 조선이 아닌 중국 신선세계를 동경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녀는 조선이라는 좁은 세상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더 넓은 세계, 중국이나 그 너머의 신선세계를 꿈꿨죠.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한이었을 겁니다. 만약 남자로 태어났다면 과거 시험을 보고 관직에 나가고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 이건 개인적인 불행이었죠.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남편과 결혼했다면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불행한 삶이 그녀의 시에 깊이를 더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그토록 애절하고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고통이 예술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허난설원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허난설원을 서양 시인에 비유하자면 미국의 에밀리 디킨슨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디킨슨도 생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가 사후에 인정받은 시인이에요. 평생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살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시를 썼죠. 허난설원도 비슷합니다. 27세에 죽었고 자신의 시를 불태우라고 유언했고 동생이 그 유언을 어기지 않았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시로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디킨스는 자발적으로 은둔한 거지만 허난설원은 사회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었다는 거죠. 디킨스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허난설원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요즘 페미니즘 관점에서 허난설원을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천재,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라는 시각이죠. 실제로 차옥덕 교수는 허난설 헌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의식 연구라는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허난설원을 단순히 불쌍한 여성으로만 보는 건 그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녀는 희생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운 저항자이기도 했으니까요. 15세에 신랑감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 남편에게 시로 응수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 무엇보다 끝까지 시를 쓴 것. 이 모든 게 그녀의 저항이었습니다. 허난설원이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어요. 강릉에는 허균과 허난설원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그 근처에 유명한 초당 두부마을도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묘에는 그녀의 대표작 몽유광상산이 10위로 남아 있습니다. 연꽃 27떨기 늘어져 달밤 찬서리에 불 깨지네.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이 시가 그녀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죠.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이 시비를 보면서 400년 전 젊은 시인의 비극적 삶을 떠올립니다. 1997년에는 소년칠 화백이 허난설원의 표준 영정을 그렸고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초상화가 있다는 건 그녀가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조선시대 여성 중에 표준 영정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신사임당, 황진이, 그리고 허난설원 정도입니다. 2007년 12월에는 KBS에서 허난설원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국사전 23회 왜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났을까? 허난설원을 방영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토크멘터리 역사에서 허난설원의 일생과 작품을 여러 차례 다뤘고요. 이렇게 현대에도 계속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녀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허난설원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났고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27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는 시대를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동생 허균이 누나의 유언을 어기고 시를 보존했기에 우리는 지금도 허난설원의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통해 400년 전 한 여성의 꿈과 좌절, 슬픔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허난설원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은 영원합니다. 연꽃 27떨기는 지고 말았지만 그 연꽃이 남긴 향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400년 전과는 다른 시대죠. 여성들도 교육받을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은 존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도 많고요.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난설원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그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허난설원은 자신의 시를 불태우라고 했지만 다행히 그 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 허난설원은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첫째, 한국 최초로 문집을 간행한 여성 시인이라는 점. 둘째, 중국과 일본에까지 이름을 알린 국제적 시인이라는 점. 셋째, 여성의 목소리를 문학으로 승화시켰다는 점.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거나
배웠어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었죠. 하지만 허난설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문으로 시를 썼고 그 시가 출판되어 널리 읽혔어요. 물론 본인이 살아서 출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녀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녀 이전에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문학작품이 거의 없었거든요. 황진이의 시조가 있긴 하지만 황진이는 기생이었고 허난설원은 양반가 여성이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반가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시집을 낸다는 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허난설원은 한국 여성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그녀의 시는 문학적 완성도도 높습니다. 단순히 여성이 쓴 시라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중국 문인들이 감탄했고 일본에서 200년 넘게 읽혔다는 게 그 증거죠. 현대 학자들도 허난설원의 시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미지가 선명하고 정서가 깊고 표현이 아름답다고요. 특히 신선세계를 노래한 유선시는 독특한 상상력과 섬세한 묘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허난설원을 기리는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천어시 대종회, 교산난설원 선양회,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그것이죠. 이들은 허난설원의 업적을 알리고 그녀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합니다. 매년 강릉에서는 허난설원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고 학술대회도 개최돼요. 또한 많은 학자들이 허난설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미자 교수, 허경진 교수, 장정용 작가 등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허난설원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그녀의 작품을 분석하고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400년 전 여성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단순히 불행한 여성 시인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깊은 생각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허난설원을 알게 된 거죠. 앞으로도 허난설원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굴될 수도 있고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허난설원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SNS에 자신의 시를 올리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소설가가 되어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신선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생각하면 판타지 작가가 딱 어울리죠. 혹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거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거나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허난설원은 400년 전에 살았고 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남긴 시를 읽고 그녀의 삶을 기억하고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그 메시지가 뭘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능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다. 비록 나는 불행했지만 내 시는 살아남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너의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다. 허난설원은 자신의 시를 불태우라고 했지만 그 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시를 읽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생은 유한하지만 그 사람이 만든 예술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오늘 라디오 저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최초의 여성 시인 허난설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시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에는 요해로 스며들고 청나는 채랑과 어울리는데 연꽃 27떨기 늘어져 달밤찬 서리에 불 깨지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허난설원의 연꽃은 졌지만 그 향기는 영원히 남았으니까요.